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세 남자 핫쇼 진행을 맡은 고세입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선물 전문가와 현직 변호사의 시각으로 어려운 경제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경제 시사 토크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죠. 파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같은 열정으로 세 남자 핫쇼를 불태워버릴 서초동 헤비급 챔피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인 만큼 오늘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건 이쯤에서 그만둬야 돼. 자, 시장에서 주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먹으면 탈락이 쉽습니다.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확실한 포지션으로 제 이름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파리 부동산 정책, 날카롭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홍일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외환 트레이더 강인입니다. 건물이 부실할 때 태풍이 불면 그 건물은 당연히 무너지겠죠. 하지만 튼튼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국민 투자인 부동산 투자에 파리 부동산 정책이라는 큰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태풍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죠. 바로 파리 부동산 대책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핵심,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홍일 대표님, 파리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파리 부동산 대책은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규제 정책의 규제, 어떤 규제를 하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월 1일 날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 가지 투기 지역 지정,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강화, 이 세 가지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요런 내용의 파리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김민규 변호사님, 파리 부동산 대책의 내용 중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은 마홍일 전문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을 이제는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표를 보면서 조금 정말로 좀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 표상에서 보면 규제가 되는 지역들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계로 구분되는 지역들은 이제 와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구분이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 지역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는 있어 왔습니다. 다만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규제가 또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을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 지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청약 부분과 그리고 세제 부분입니다. 청약 부분에서 강화된 부분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1순위권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24번 이상의 어떤 그런 청약 부금을 부어야지만 이제는 1순위권자로서 청약에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실제로 부동산을 사서 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내가 양도소득을 거두는 것을, 말하자면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 네가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을 거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50%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양도세 가산률 같은 경우에도
2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가 또 양도세가 가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20%가 또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제를 통해서 세금 대책을 통해서 소득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소득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그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기 가열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 가열 지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DTI 그리고 LTV 규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집을 살 때 예전처럼 어떤 과도한 대출을 못하게끔 막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투기 가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LTV 40% 그리고 DTI 40%로 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LTV와 DTI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LTV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살 때 실제로 그 주택의 어떤 그런 매수 가격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내가 아파트나 주택을 내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LTV가 40%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4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매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뭐 80%, 70%또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집을 사는 경우에도 70%까지는 무난하게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40%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DTI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롭습니다. DTI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LTV보다는 더 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비율을 정해놓겠다는 것입니다. 40%라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내 연소득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DTI가 40%로 규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5, 4, 20 해서 2천만 원, 즉 다시 말해서 내 소득 중에서 내가 대출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소득 부분은 2천만 원까지로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이 낮을수록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투기 가열 지구에서 실제로 DTI, LTV 규제를 통해서 제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난 재테크 극과 극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동산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서울권에서 이루어지는 갭 투자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대출을 끼고 상당 부분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가 적은 돈으로 내가 아파트나 주택가 같은 어떤 그런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실제로 이제는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투기 지역은 말 그대로 이미 투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출 규제를 원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가구당, 한 세대당 그 구성원에 속한 세대원 한 명에 대해서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뭐 각 식구별로 주택을 살 수 있었다 생각한다면요. 이제는 가족 구성원 한 명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하게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분, 양도세가 아주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청약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약의 1순위 청약권자가 좀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점.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주택을 매수할 때 내가 얼마만큼 유동자금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좀 대출이 차단되어 있다는 점. 요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서 신규로 혹은 강화된 내용을 크게 정리해보자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리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LTV DTI를 40% 적용, 대출 횟수 제한 등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인 전문가께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부동산 정책, 일단 앞으로 나온 주제와 앞으로 나올 주제 중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금융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도 부동산 투자는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투자의 의미보다도 주거의 목적으로 하고는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격의 인하보다는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사실 빠르면 20대 그리고 보통 30대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국민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계부채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자, GDP 가계 비율 자체가 85%를 기준으로 넘게 되면은 불안정이라고
판단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92.8%입니다. 굉장히 과열이 돼 있는 상태고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왜 우리가 우려심을 갖고 있냐면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우려심입니다. 일단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2008년에 이제 미국에서는 부동산 붐이 일어났었죠. 그때는 샀다 하면 올랐기 때문에 진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의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서 뭐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한 번에 그 거품이 빠지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을 정도로 이제 큰 금융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파리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약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규제를 걸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하락은 했지만 반대로 신용대출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율이 좀 더 높더라도 부동산 투자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신용대출이 늘었고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길이 일본과 같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 위기를 맞고 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통화량을 풀었지만 부동산에 몰리면서 한번 이제 금융 위기를 맞게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 그 20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그렇게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파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 결과 저한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재개발이었습니다.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노후된 지역을 개선시켜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키는 걸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노후된 지역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고 구급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도로 자체가 좋지 못하면은 이제 국민들은 좀 안전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관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흔히 뭐 할렘가라고 하는데 이제 어둡고 외곽지고 조용하면은 이제 범죄의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웬만하면 재개발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는 일단은 재개발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투기가 과열이 되면 뭐든 뭐 재개발이든 뭐든 안전이든 뭐든 일단은 규제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고요. 일단은 금융 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투기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부터 건들긴 하지만 추후적으로는 이제 금융에 대한 규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동산 규제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추후적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 일단 기대를 해보시고, 뭐 기대도 좋겠지만 우려심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투기성. 여러분들 이제 투기성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면은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홍일 전문가께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전문가고 뭐 대표인데, 처음에 딱 이 파리 부동산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또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익 난 분들,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을 좀 가서 리서치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이 나온 게 굉장히 지금 현재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가 있다는 게 딱 이제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로 나오는데 강남과 잠실 핫하죠. 네, 강남과 잠실 중점으로 거래량이 거의 50% 감소했어요. 48.1% 감소했습니다. 네, 거래량 40.1% 감소. 이거 계절적 요인 아니냐? 작년이랑 또 비교를 해봤죠. 작년이랑 비교해보니까 18.1% 감소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지금 정책 자체가 좀 약간 효과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음마 아파트 아시죠? 네, 음마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뭐 재건축하면 음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리 대책 이후에 12억 이제 76제곱미터, 네, 즉 12억 2천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13억 5천만 원까지 다시 뛰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격을 거의 이제 회복을 했고 7월 거래 최고가는 13억 8천만 원이니까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다시 복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재건축을 완벽하게 막고 있진 못하다. 재건축의 수요나 그런 가격 다운을 시키는 거는 아직 미비하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만
아무튼간에 이런 그 파리 부동산 정책 이후에 현실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거래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의 주택 거래량의 그 44%가 이제 다주택자로 나왔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다주택? 발음 한번. 다주택자. 네, 역시 아나운서분이랑 다르네요. 변호사님 다주택 완전 발음 이거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네. 다주택이 좀 발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저는 좀 혀가 짧나 해가지고 네, 물어봤는데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 거를 재테크의 목적으로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또 설문조사 내용을 봐보니까 지금 그 현재 지금 다 주택자분들도 지금 그 이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막 또 오르는 게 좀 차단되니까 화가 나지만 되려도 지금 주택을 살려고 하는 또 젊은 세대 분들도 굉장히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 내가 앞으로 이제 자산을 뭘로 증식해야 될지.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서 종잣돈이 생기면 그걸 부동산을 통해서 또 계속 불려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길마저 막힌 거 아니냐라는 우려심으로 또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만 이렇게 모으거나 이렇게 그냥 서민들은 이제 진짜 끝까지 서민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냐, 부동산이란 무언가 있었는데 그거마저 차단이 돼버리니까. 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고민 같아요. 네. 그런데 우선 파리 부동산 정책을 제가 핵심적인 현재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 분석을 해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괜찮다고 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람이 또 몰리는 경향. 아무리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왜 이렇게 핫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거주를 생각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충족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서초나 뭐 반포나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좋아서. 그렇죠.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뭐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런 쾌적함, 한강을 끼고 있는 그런 쾌적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그리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터미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거에서 고려한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그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또 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재건축이 이렇게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따라 벌어야지 라는 심리가 우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접근성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위유가 되겠죠. 하지만 진짜 그 큰 돈을 배팅했던 이제 또 부동산계에도 유명한 사람들, 뭐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빼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저는 빠질 거라고 또 보거든요. 왜냐? 이게 또 이거 시세가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거품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활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 투자 사실상 과열된 건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나왔고요. 거품을 한 번에 뺀다면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을 어찌 보면 조금씩 뺀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거품을 빼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란 가격이거든요. 가격을 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투자라는 건 원래 항상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과 손실을 오가면서 다시 수익을 전환하는 게 이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걸림돌이 왔을 때 잘 피하는 것도 투자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한국인들은 어떤 규제가 오고 법망이 세지면 또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또 편법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건 좀 반대할게요. 지금 정부가 관심을 굉장히 쏟고 있고 이런 규제까지 나타난 거는 이제 가만 안 두겠다라는 얘기가 저는 사실 드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란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대책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실수요자 보호고 그리고 거품 하락인데 일단 타겟층은 다주택자들이에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이 많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세를 하겠다는 이 규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다주택자들 아이고 발음이 좀 어렵네요. 다주택자 분들은 일단 일부 청산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투자로서 계속 부동산 투자로서 이제 돈을 좀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청산하고 가만히 현금화하기는 굉장히 손이 간지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없나 또 부동산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일단은 부동산은 사리시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일단은 잠시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현금화 시킨 돈은 뭘 하냐? 바로 금융투자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극과 극이라고 하죠. 좀 장단점이 좀 다르긴 한데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부동산 투자는 지금 뭐 돈이 좀 어느 정도 커야지 돈 액수가 좀 몇 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금융투자는 사실 단돈 10,00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금융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대출 자체가 이제 규제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돈이 필요할 거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투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두 번째는 환급성입니다.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출금을 하면 그래도 뭐 주식 같은 게 며칠 걸리기도 하긴 하지만 좀 환급성이 좀 빠르지만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묶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빼기가 굉장히 어렵죠. 매도도 좀 쉽게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뭐 많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금융상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 폭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융투자 상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자면 해외 선물 투자입니다. 일단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해외 선물 투자는 좀 위험하다, 좀 도박성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말은 좀 틀린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다, 뭐 한국인 뭐 실종이 많이 된다 하지만 필리핀 여행 많이 가시죠? 뭐 주위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가셨나요 혹시? 좀 이번 주에 탔습니다. 가셨을 때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점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햇살이 강합니다. 그런 자외선이 일단 요즘에 피부에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사실 뭐 치안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막상 저도 가보면 치안은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치안이 위험한 걸 못 느낄 정도로 잘 쉬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필리핀 가서도 밤길을 좀 혼자 다니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과도하게 배팅을 하고 과도한 투자금으로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한다는 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적정선에서 맞춰서 한다면은 절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하락장에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르는 장, 상승장에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바로 이제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 점은 일단은 경기가 뭐 침체가 되든 활성화가 되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기회가 일단 주식은 하락장에 쓸 때는 기회가 없어요. 뭐 나오는 것밖에 없겠죠. 현금화밖에 답이 없겠지만 해외 선물에서는 어떠한 시장의 상태가 오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 점에 의해서는 우리가 많은 투자 경험과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규제가 세질 때는 잠깐 멈추는 것도 투자 능력이고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금융상품 투자도 여러분들이 모색하는 것도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가 증가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굳이 부동산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금융상품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홍일 전문가님, 파리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예 부동산 싹 접고 금융상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싹 접는 것보다는 일부만 네, 일부만. 네. 뭔가 좀 소극적으로 소극적이보다 이게 방법입니다. 트레이더는 좀 자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극적이라고 해서 세게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좀 현명한 선택이죠. 기회가 있을 때는 탁 들어가야지 또 큰 수익이 오는 건데. 잘 아시는 분이 네. 아무튼 그 활용법이 가장 또 중요한 거죠. 뭐 우리가 뭐 이게 정책 사실 일반인 분들 그거 다 봅니까? 네. 이해도 못 할 거예요. 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역이 여기 있는 건데 나 지금 뭐가 손해 나는 거지? 하고
전문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 저도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좀 이제 원래 한 분야의 전문가면 이것저것 다 전문가 같으니까 막 물어봅니다. 그런 전화 막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많이 받죠. 네.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방송 나가면 더 물어볼 거예요. 이제 이거 부동산 분도 잘 아시니까 이제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줘도 또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려 더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이제 바라는 거죠.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겁니다. 나 지금 손해보고 팔아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고 판단은 없습니다. 왜냐 지금 가격이 다운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의 움직임, 네, 뭐 잠실, 강남, 네, 자 어떻습니까? 가격 내려갔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가격 상승률이 내려왔어요. 네. 가격이 이제 오르던 게 막 10% 20% 막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는 뭐 0점대로 오르고 어찌됐든 손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더 욕심을 부리느냐 아니냐 이런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잠실, 강남 뭐 이 부분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참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갔죠? 거의 270만 원 넘어섰죠. 네. 네. 그게 우리 세대는 좀 그렇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 얼마 하던 것까지 봤습니까? 사회생활 시작하시고. 제가 2008년도에 한 40만 원, 50만 원 할 때 제가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저도 150만 원대 사가지고 200만 원에 팔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뭐 한숨을 쉬었던. 네. 잘 팔았다. 그때 한 16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역시 나는 기가 막힌 예언자라고 했는데 그때 다시 못 샀습니다. 비싸서. 근데 270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죠? 네. 하이닉스 얼마 전에 샀다가 다시 또 팔았다가 다시 샀죠. 예. 네. 오르는 것만 오릅니다. 진짜. 네네. 오르는 것만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종목을 찾듯이 부동산도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가격이 음마아파트 얘기했잖아요. 12억 2천만 원까지 내렸다가 금세 13억 3천까지 다시 복구했다고. 네. 오르는 거는 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놓은 것들 이미 핫한 것들은 올라요. 네. 이게 저도 이제 해외 선물 전문가 해외 시장 분석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유명인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부동산 여의도에도 트럼프 타워 있잖아요. 네. 네. 보면은 트럼프는 뭔가 세울 때 가장 비싼 곳에 세워요. 여의도 핫합니다. 땅바 어마어마합니다. 트럼프 타워 세웁니다. 그 예전에 그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부동산 투자 어디 사야 됩니까? 맨하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맨하탄? 엄청 비쌉니다. 제가 맨하탄에서 이제 강연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인으로서 맨하탄에 강연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진짜 근데 가는데 저는 좀 약간 흡연자입니다. 네. 흡연한다고 얘기해서 방송 불가 아니죠? 네, 흡연자인데 2만 원을 들고 담배를 사러 갔습니다. 담배 못 샀어요. 돈이 모자라서. 네. 물가가 많이 비싼가 봐요. 물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롱아일랜드에서는 롱아일랜드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 잠실이랑 그 여의도 정도 사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담배를 사서 겨드름통까지 남아가지고 그 스니커즈까지 먹으면서 음료까지 빨았던 기억인데 그 생각으로 맨하탄에 가서 담배를 사려고 했는데 못 사서 계피당 팔더라고요. 네. 2개피를 사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아끼면서 폈던 기억이 있는데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진짜 제가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런데 거길 또 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말한 다음에 더 올랐어요. 네. 맨하탄은 맨하탄 자체만으로 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상징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품 도시인 거예요. 명품. 그 자체가 이제 명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의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지금 강남이 그런 것 같거든요. 잠실이 그런 것 같고 반포도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메이커가 이렇게 붙은 곳들은 좀 사람들이 투기를 했든 어쩌면 실수요자든 누가 됐든 다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몰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고 또 올라요. 자, 이게 어떻게 투자의 맥입니다. 오르는 거야 올라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LTV 같은 경우에 말이 뭐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 담보대출 비율이에요. 네. 그 제가 뭐 만약 10억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네. 10억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진 않죠. 네. 10억이 딱 당첨이 돼가지고 그 강남에서 딱 살려고 한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4억밖에 안 나와요, 대출이. 원래는 7억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4억까지밖에 안 나오고 연 소득도 체크를 해. 얼마까지 벌어야 되냐면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돼야지 이제 두 가지 5천만 원 벌어야 되고 4억까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실질도 복비다 뭐 취준으로서 생각하면은 7억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안산에서 산다. 뭐 수도권, 네, 뭐 대표 옆에 보면은 거기서는 우선 7억까지 나오고요. 소득도 3,500만 나면은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4억 정도만 있어도 사는 거죠. 여기는 똑같은 거 10억짜리 사는데 7억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4억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투자하기는 뭐 4억만 있어야 되는 여기가 훨씬 낫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 국가에서 조금 뭐 여기까지 생각 못한 거는 진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대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서민만 쪼이는 거예요. 진짜 네. 거기서 살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50%까지 올려줍니다. 네, 내가 진짜 살고 싶어서 첫 주택이어도 10% 올려줘요. 50%.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60, 70%까지 되던 거랑 좀 다르죠. 많이 네. 차이 납니다. 억대가 차이 나니까. 네. 그리고 그게 얼마 이하여야 되죠? 얼마 이하죠? 그게 지금 주택 가격이 5억 이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5억 이하? 네. 찾기 힘듭니다. 예, 예. 네. 진짜 와 저기 산까지 올라가서 자전거 타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산악자전거 타고요. 올라가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진짜. 이게 약간 유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 정책 자체가 약간 미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이런 것들 막고 데려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살게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서 진짜 체크를 해야 될 거. 어찌됐든 활용을 하자. 자,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핫한 지역들은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다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껴서 이미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급매물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네. 급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그 첫 내 집 마련한다? 아니면 뭔가 좀 그 여기서 이제 살 걸 그동안 준비를 해놨다. 급매물 잡아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뭐 잠실 뭐 그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강남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핵심 지역은 급매물로 나온 거를 잡는 거 괜찮다.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국가의 아주 강력한 제재 때문에 사실 뭐 요즘에 분양권 같은 경우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옵니다. 굉장히 반포 유명하잖아요. 주변 시세가 4,700인데 4,200에 막 분양하고 이래요. 이런 분양권 같은 걸 잡기 위해서 청약 같은 거는 꼭 하셔라. 네. 청약 무조건 해라. 네. 청약을 통해서 받게 되면은 뭐 굉장히 무조건 요즘에는 또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풍선 효과 노려라. 풍선 효과. 뭐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네.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 네. 굉장히 많죠. 그러면 뭐 저기 있죠. 뭐 좀 저기 좀 그 절 옆에 뭐 이런 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발로 뛰었어요. 제가 원래 앉아서 안 움직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 드리려고 발로 뛰었습니다. 네. 저 마홍일이에요. 네. 이름 피하라고. 네. 자, 발로 뛰어봤는데 두 군데 지역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거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웨스턴파크 송도. 네, 그쪽 라인도 괜찮습니다. 이게 인천 청라 지역은 그 이제 규제에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이미 몰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송도 그 더샵 뭐 센트럴 뭐 분양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한번 시장 조사한다고 가봤어요. 분양 맞춰서. 저는 진짜 그 사람이 12지장으로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정말 길게 그 롯데월드에서 옛날에 그 바이킹 처음 만들어졌을 때 줄 섰던 자이로드롭 제가 잠실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근데 와 줄이 진짜 많이 서 있어요. 그거 받겠다고. 이게 벌써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지역이 주변에 주변 잘 돼 있어요. 가보면 잘 돼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은 잘 돼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몰려야 오르는 거거든요. 사람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관심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네. 웨스턴파크 손도 라인도 괜찮다. 그 두 번째, 의정부 라인. 네, 의정부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요즘 교통 잘 돼 있어요.
자이로 쪽 타면 금방입니다. 네. 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뭐 일산 의정부 있죠. 이제 의정부시 라인도 지금 사실 뭐 GTX 로션이랑 뭐 이렇게 이런 지하철 노선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호재 좀 써놓을게요. 의정부 라인들 쫙. 네, 보이시죠? 네,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하면 길어서. 네. 자, 아무튼 의정부 라인 괜찮고, 송도 웨스턴파크 송도 라인 괜찮다. 풍선 효과. 그리고 토지 쪽, 뭐 이런 쪽도 지금 그 핫한 라인, 뭐 평택 지역도 괜찮은데 또 요즘에 또 들어가려면 땅은 너무 이제 좀 그 한정되어 있어서 또 잘 사야 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토지는 또 거래를 하시고, 또 그 강의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 쪽, 네, 금융 쪽 투자하는 거는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욜로라고 하죠. 욜로 아시죠? 네, 알죠. 근데 욜로가 뭐죠? 한 번 사는 인생 즐겨라. 그쵸? 그 부동산은 내 생에는 쓰고 가기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진짜 많이 이렇게 쌓아 놓더라도 내 생에는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물려주는 거거든요. 상속세 앞으로 강화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네, 뭐 일정 부분 앞으로 상속세 부분이 좀 손봐질 여지가 좀 있긴 있죠. 그쵸. 네.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데 금융이 최고입니다. 그건 금융은 제가 이제 부동산도 지금 잡아드렸어요. 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오를 거다. 이거는 가격이 보호될 거다. 돌려보시면 됩니다. 한 10분 미리 전 보기 2번 클릭하면 되겠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 쪽은 또 이런 게 좋아요. 욜로족입니다. 내 생에 내가 쓰고 사는 건데 금융은 입출금이 빨라요. 내가 오늘 당장 뭐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내 생에 쓰기가 좋은 게 또 금융이에요. 또 손맛도 좀 더 있고요. 네, 오늘 오른 건 진짜 오른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내가 팔려면 팔 때 그 시세는 또 다르죠. 시간이라는 게 가치가 있으니까. 시간 가치를 좀 가지고 좀 약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 쪽도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청산을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저도 추천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아주 핫한 비싸더라도 재건축 라인에 급매물 이런 거를 노려봐라. 네, 그러거나 아니 풍선 지역, 웨스턴파크 송도나 아니 의정부 쪽 네, 풍선 지역도 노려보고 토지는 좀 더 알아보고 좀 토지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금융 쪽도 이렇게 네, 욜로니까 네, 한번 사는 인생 좀 쓰기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쓰면서 버는 건 쓰면서 좀 지내시는 뭐 이런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민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실제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저한테 상담 전화가 사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뭐였냐면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자기가 집을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은행에서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부동산 계약을 그대로 해제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매도인과 어떤 해제 부분에 대한 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전화를 제가 사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떤 그 대책에 따른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많은 서민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 제가 받은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이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특약사항에 실제로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이 해제된 걸로 그렇게 좀 뭐 합의하는 걸로 그렇게 그 특약사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인과 원만하게 이런 문제들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법적인 문제로 이게 이어지고 또 소송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는 반드시 이제 본인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이고 가용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약사항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의 담보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부족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냥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그런 조건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파리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실질적인 주의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주의점이 필요한 이유는 파리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고 말을 했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대책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과 맞아떨어지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마흔일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웬만한 지역들이
부동산 가격이 다들 뭐 5억 이상입니다. 실제로 뭐 5억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 뭐 평당 2천에 3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도 6억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무주택자이고 주택 가격이 5억 이하이고 뭐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또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대출이 LTV 대출이 LTV 한계를 40%를 넘어서 5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원래는 2억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그 이상 나오는 어떤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그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서울 쪽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이제 살려고 주택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을 뭐 접었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리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실제로 주택을 매수할 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좀 본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산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일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보는 난상 토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변호사님은 그러면 이 정책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책의 방향성은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좌절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실수요자들한테 정말로 이제 주택을 갖다가 이제 공급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점들은 상당히 어떤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저도 이제 내용 자체는 리얼미터의 그런 설문조사를 보면은 뭐 이제 한 508명한테 또 성인 남자한테 하니까 뭐 거의 50% 정도가 만족한다. 굉장히 이제 그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원래 이렇게까지 나오기 힘들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50% 이상 그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든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우선 조금 여기에 빠진 것들이 이제 뭐 오피스텔 상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빠져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전매 제한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에 다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나 또 투기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전매 제한 이런 부분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책의 초점이 주택에 아파트나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상업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이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를 일단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두 분 전문가님 트레이너님 하는 것처럼 좀 선물 쪽에 어떤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선물 쪽이나 다른 쪽에 몰린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에서도 아까 전에 마흥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풍선 효과를 말씀하셨듯이 토지나 어떤 다른 쪽에 몰린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상가 쪽들도 굉장히 더 핫해지는 뭐 그런 양상들도 좀 풍선 효과 중에 하나로 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보면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다주택자가 516만 가구가 넘는데 임대주택을 임대 사업자를 신청한 사람은 79만밖에. 네, 거의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정부가 잡으려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임대 사업자를 해야지 또 세금 걷기도 원활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많은 임대 수익을 거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본인을 뭐 임대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실제로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 사업자를 일단은 뭐 등록을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뭐 부동산을 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양도소득세 일부를 뭐 감면해 준다든지 또는 뭐 취득세 부분에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택을 통해서 또는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을 조금 양성화시키고 좀 물밑이 아니라 좀 물리로 좀 끌어들여서 좀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너네들도 수익을 좀 거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라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제가 뭐 듣기로도 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책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거나 많이들 등록을 하고 있다고 저도 뭐 전해 들은 바는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신청한 지가 좀 됐는데요. 임대사업자를 신청을 하면은 좀 더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처음에는 세금을 좀 낸다 하는데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나중에 청산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장기적으로 받을 혜택이 많은 것 같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뭐 좀 월세를 받는 게 있으면 임대사업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개 이상 하면은 할 수 있죠? 뭐 그렇죠. 일단은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면 본인이 이제 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그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꼭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511만 가구가 참 다주택자래요. 네, 좀 대단하네요. 네. 자 보시면 이게 예전에는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김 사모님이 계신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세금을 막 진짜 막 뭐 홍길동이 안 내요. 안 내고 하더니 뭐 자기가 어느 세무청장의 누구를 잘 아는데 딱 그쪽으로 하면 작업 다 된다고 하더니 진짜 3개월 전에 잠수 탄 거예요. 그 카톡 프로필 기본 그 사진이 내린 거예요. 그거 내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뭐 신변상의 문제나 그렇죠. 좀 애인과 헤어졌을 때 내리시지 않나요? 네네. 네, 뭔가 좀 아픔이 있거나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 달 뒤에 통화를 해보니까 와 세무조사 들어왔대요. 그런데 세무조사가 너무 요즘에는 우리는 IT 강국이 괜히 아닌 것 같아요. 다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박혜영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탈세 혐의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좀 그러니까 뭔가 가족을 통해서 뭔가 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진짜 이거는 웬만한 살인 사건 보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털 바짝 쓰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일반 어떤 그런 그 선량한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사실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좀 저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좀 부동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냐면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잃어도 크게 잃지는 않겠지. 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않겠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또는 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그리고 설사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집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부동산은 남아 있으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것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주식을 했는데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 너무 드러나니까 오히려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또 투자의 어떤 그런 원칙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이 시점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걸 또 급격하게 또 다른 방향을 선회해서 금융이나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뭐 강인 트레이더님이나 마음일 전문가님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금융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일단 좀 보수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거를 되게 거부하진 않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되려 의심도 많고 수익도 잘 가져가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계속 올랐어요. 예전에는 복부인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그 엄마들, 아줌마들이라고 하죠. 아줌마 이제 세력들이 그냥 집을 사요. 사면 그때는 사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품이 있어요. 이 버블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거는 뭐 수익과 손실을 오가면서 이제 이 결국의 목표는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제 투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하나예요. 투자를 할 때 그냥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 상품에서 뭔지 제대로 알고 내가 시작을 한다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방송이 그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